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사는 4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게 정말 재앙과도 같은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답니다. 먼저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이미 40이 넘으셨고 오빠는 16살이었죠. 저는 그야말로 집안의 보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민정인 하늘이 주신 선물이야 라고 늘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늦게 얻은 자식이라 더 예쁘다며 저를 끔찍이 아끼셨죠. 특히 오빠는 저를 인형처럼 예뻐했어요. 제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오빠는 뒤에서 두 팔 벌리고 따라다녔고 처음 오빠라고 말했을 때는 온 동네가 떠나가라 자랑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오빠는 서울에 있는 법대를 합격했는데 그때도 민정아, 오빠가 나중에 변호사 돼서 돈 많이 벌면 우리 민정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라고 약속했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저희 가족의 행복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 여행을 가시던 길에 그만 빗길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15살이던 저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고 대학교 2학년이던 오빠는 21살의 가장이 됐죠. 장례식장에서 오빠는 저를 꼭 안고 울면서 말했어요. 민정아, 이제 오빠가 엄마 아빠 대신 널 지킬게. 절대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오빠는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학교를 포기하고 당장 돈이 되는 건설 현장에 나가 막노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밤 오빠가 파김치가 되어 들어왔는데 손이 온통 상처투성이인 거예요. 굳은 살이 배기고 터져 피가 났던 거죠. 오빠 손이 왜 이래? 얼른 병원 가자.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는 웃었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책과 펜을 잡아야 할 손으로 삽과 망치를 잡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변호사가 되겠다던 꿈을 접고 막노동판에서 구르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학교도 못 다니고 힘든 일 해야 되고. 나만 없었으면 오빠 이런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야, 김민정. 그런 소리 하지 마. 오빠는 네가 있어서 힘이 나. 너 없었으면 오빠도 못 버텼어. 오빠는 그렇게 3년을 현장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웠고 24살에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원룸 도배부터 시작했지만 성실함을 인정받아 점점 큰 일을 맡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꽤 규모 있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되었어요. 민정아, 이번 달에 큰 아파트 리모델링 계약 따냈어. 이제 네 대학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돼. 오빠는 그렇게 말하며 기뻐했지만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여전히 오빠의 방에는 버리지 못한 법전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오빠가 포기한 꿈의 흔적들이었죠. 오빠가 저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잘 알기에 저는 차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빠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이었죠.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학교 가기 전까지 공부하고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책을 놓지 않았죠. 점심시간에도 도시락을 먹으며 영어 단어를 외웠고 학교 후에는 독서실에서 밤 11시까지 공부했어요. 민정아,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어떡해. 오빠가 걱정했지만 전 멈출 수 없었어요. 오빠가 법대생에서 막노동꾼이 되어야 했던 그 희생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주말에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어요. 친구들이 놀자고 불러도 거절했죠.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생각했어요. 좋은 대학에 가서 오빠에게 보답하자. 그렇게 1년이 흘렀고 드디어 수능날이 왔어요. 오빠는 새벽같이 일어나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줬죠. 민정아, 긴장하지 말고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다 봤어. 분명 잘할 거야. 고마워 오빠. 나 최선을 다하고 있게. 시험을 치르는 내내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21살의 부모가 되어버린 오빠.
꿈을 포기하고 동생을 위해 살아온 오빠. 그런 오빠를 위해서라도 꼭 좋은 결과를 내야 했어요. 수능이 끝나고 가채점을 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서울의 명문대도 충분히 노려볼 만했죠. 원서 접수 기간, 저는 과감하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지원했어요. 주변에서는 너무 상향 지원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죠. 그리고 운명의 합격자 발표 날, 떨리는 손으로 서울대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수험 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리고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오빠, 나 서울대 붙었어, 서울대! 오빠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정말? 서울대? 오빠는 저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 그 말에 저도 울컥했어요. 오빠, 우리 부모님 묘소에 가자. 이 소식 전해드리고 싶어. 다음 날 저희는 합격증을 들고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선산을 찾았어요.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죠. 묘비 앞에 서자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민정이가 서울대 합격했어요. 제가 부족한 부모였는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해줬어요. 저도 합격증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 해냈어요. 오빠가 저를 위해 희생한 만큼 이젠 제가 오빠를 도울 거예요. 좋은 곳에 취직해서 오빠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할게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마치 부모님이 잘했다 우리 딸하고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죠. 오빠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민정아, 있잖아. 사실 나도 방송통신대 법학과에 등록했어. 이제 와서 변호사가 되긴 늦었지만 그래도 법 공부는 마치고 싶어서.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용기가 생기더라. 저는 오빠의 팔을 꼭 잡았어요. 오빠 정말 잘 생각했어. 우리 같이 공부하자.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우리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죠. 얼마 후 대학 생활이 시작되고 저는 오빠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 과외 자리를 알아봤어요. 이 서울대생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과외 자리는 금방 구할 수 있었죠. 민정아, 뭐 하는 거야? 과외 전단지가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 과외 좀 하려고. 제 말에 오빠의 표정이 대번에 굳어졌어요. 아이, 과외는 무슨. 넌 학업에만 전념해. 돈은 내가 벌게. 오빠, 나도 이제 성인이야. 그리고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이니까 뭐든 함께 해야지. 그동안 오빠가 나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나도 오빠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 그게 가족이잖아. 오빠는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저는 주 3회 과외를 하며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죠. 적은 돈이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오빠에게 밥을 사줄 때 그 뿌듯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오빠가 평소와 다르게 쭈뼛거리며 식탁에 앉았어요. 민정아, 잠깐 앉아봐. 할 얘기가 좀 있어. 뭔데? 왜 그렇게 심각해? 그게 사실은 방송대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 같은 과 동기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이는 나보다 2살 어리고. 오빠는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오빠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물었죠.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따뜻하고 진실하고 무엇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 그럼 됐어. 언제 소개해 줄 거야? 오빠는 더없이 기뻐하며 며칠 뒤 제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새언니는 첫인상부터 따뜻한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오빠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눈에 보였고 저를 정말 친동생처럼 대해줬습니다. 둘은 얼마 후 결혼을 했고 그 후로 10년 동안 저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오빠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그 사이 새언니는 예쁜 조카를 둘이나 낳았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업에 입사해서 또다시 오빠를 자랑스럽게 해줬답니다.
저는 매달 월급 받아 사랑스러운 조카 녀석들 선물 사주는 재미에 살았죠. 그런데 어느 봄, 새언니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장암 3기입니다. 전이가 시작된 상태라. 오빠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39의 나이에 대장암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아니야, 뭔가 오진일 거야. 다른 병원 가보자. 큰 병원 가자. 오빠는 미친 듯이 전국에 있는 병원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한 대학병원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으셨습니다. 라는 잔인한 통보까지 했죠. 그날부터 오빠는 모든 일을 접고 새언니의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새언니는 끝내 2년의 투병 생활 끝에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41살, 너무나 젊은 나이였죠. 장례식장에서 오빠는 대성통곡을 했어요. 21살에 부모님을 잃었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던 오빠가, 동생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버텨냈던 오빠가 새언니의 영정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줄걸. 더 좋은 병원 찾아볼걸. 어린 조카들도 엄마를 잃은 슬픔에 매일 울었고, 저는 그런 조카들을 안아주며 같이 울었죠. 그렇게 새언니가 떠난 후 2년 동안 오빠는 혼자 살았어요. 일에만 매달리며 상실의 아픔을 잊으려 했죠. 저는 주말마다 오빠 집에 가서 조카들과 시간을 보냈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청소도 도와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의 오랜 친구 상철이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상철이 오빠는 저희 오빠가 21살에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할 때 만난 친구였죠.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끔 오빠와 술 한잔하며 옛날 얘기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민정아, 나 상철이 오빠인데 민수 좀 바꿔줄래? 우리 오빠 지금 현장 나가서 없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 그래? 사실은 민수한테 누구 좀 소개해 주려고. 우리 식당에 자주 오는 손님인데 나이도 적당하고 성격도 좋아 보여서. 그 후로 한 달쯤 지났을까요? 오빠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말엔 어딘가 외출도 하더라고요. 오빠, 요새 기분 좋아 보이네? 그래. 그냥 일이 잘 풀려서. 오빠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죠. 오빠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 오빠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민정아,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드디어 인정하네. 여자친구 맞지? 응. 그 상철이 형이 소개해준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오빠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오빠 얼굴에 생기가 돌았으니까요. 토요일,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는 오빠와 오빠의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죠. 그런데 약속 시간 10분 전 주차장에 흰색 페라리가 들어오더라고요. 와, 비싼 차네 하고 구경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내린 여자가 바로 오빠의 여자친구였어요. 정유진, 33살이라고 했죠. 병원 원무과에서 일한다는데 이 원무과 직원이 어떻게 저렇게 비싼 외제차를 탈 수 있죠? 게다가 손에 든 가방은 샤넬이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레스토랑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그 여자의 쎄한 구석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어머, 민정씨죠? 오빠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민정씨 40세시라고요? 와, 관리 잘하셨네요. 근데 눈가 주름은 어쩔 수 없네요. 저도 곧 그렇게 되겠죠? 아, 진짜 늦기 싫다. 지금 나를 비웃는 거야? 속으로 불쾌했지만 꾹 참고 이렇게 대답했죠. 아직 젊으신데 벌써 걱정하실 건 없죠. 그런데 민정 씨는 결혼 안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성격이 너무 까다로우신가 보다. 그쵸? 완전히 돌려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글쎄요. 좋은 사람 만나면 하겠죠. 정유진 씨는 33살에 아직 미혼이신데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제 반격에 정유진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오빠 팔을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오빠 만났으니까요. 오빠가 최고예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안 든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정유진이 오빠를 부르는 방식이 정말 듣기 거북할 정도였거든요. 오빠, 우리 오늘 뭐 먹을까요? 오빠가 골라줘요. 오빠, 목마른데 유진이 와인 시켜줘요. 비싼 걸로. 오빠, 유진이 추워요. 오빠 재킷 좀 덮어줘요. 46살 중년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며 온갖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정말 꼴사납더군요. 게다가 이 정신 나간 여자는 식사 내내 오빠 팔에 매달려 있으면서 과장된 리액션을 보였죠. 오빠, 이 파스타 너무 맛있어요. 오빠가 시켜준 건 다 맛있어. 정말이지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유진이 폭탄 발언을 했어요. 아, 맞다. 오빠, 나 카드값 이번 달에 좀 많이 나왔는데 오빠가 내줄 수 있죠? 많이는 아니고 한 300만 원 정도?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 끼어들었죠. 잠깐, 정유진 씨. 왜 그쪽 카드값을 우리 오빠가 내주는 거죠? 제가 따지듯 묻자 정유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왜요? 오빤 괜찮다고 했어요. 그쵸, 오빠? 정유진이 오빠를 쳐다봤고 오빠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유진이가 필요하다고 해서. 오빠 정신 차려! 한 달에 300만 원이 말이 돼?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정유진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오빠, 민정씨가 절 싫어하나 봐요. 저 먼저 나가볼게요, 오빠. 미안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물을 뚝뚝 흘리며 레스토랑을 나가버렸어요. 그 꼴을 보며 저는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오빠는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민정아, 너 왜 그래? 너무한 거 아니야? 뭐? 내가 너무하다고? 유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봐. 첫 만남인데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와? 내가 공격적이라고? 오빠, 지금 정신 있어? 한 달에 300만 원씩 카드값 대주는 게 정상이야? 그건 유진이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임시로 도와주는 거야. 어려운 상황? 페라리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 차는 렌트카야. 유진이가 친구 결혼식에 가야 해서 특별히 빌린 거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오빠가 완전히 속고 있는 게 뻔히 보였으니까요. 오빠, 제발 정신 차려. 그 여자 뭔가 수상해. 민정아! 오빠가 처음으로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유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돈? 그래, 내가 도와주고 있어. 하지만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유진이는 한 번도 먼저 요구한 적 없어. 방금 300만 원 달라고 했잖아. 그건 미안해 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야. 너처럼 따지듯이 말한 게 아니라. 오빠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민정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 평생 혼자 살 순 없잖아. 유진이 날 행복하게 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네가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이번엔 날 믿어줘. 유진이 정말 착한 아이야. 시간이 지나면 너도 알게 될 거야. 오빠는 그렇게 말하고는 정유진을 쫓아나갔어요. 저는 혼자 레스토랑에 남겨졌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눈에 뵈는 게 없다더니 그 말이 정말이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빠와 저의 사이는 서먹해졌어요. 정유진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죠. 들어보니 오빠 집에 거의 매일 들락거리며 조카들 환심도 사려고 했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민정아, 나 다음 달에 결혼할 거야. 뭐?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면 충분해. 우리 나이에 뭘 더 기다려. 그 순간 저는 오빠를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빠는 이미 결심한 표정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정유진 씨네 집안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집안인지 상견례를 생략하자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사돈들 분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오빠의 결혼식 당일을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 들어갔더니 정유진 씨 가족들이 이미 와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이거 완전 사기꾼 가족이구나 싶었답니다. 정유진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 어른은 온몸에 금부치를 두르고 있었고 남동생이라는 사람은 온몸에 뱀 모양 문신에 옆구리엔 클러치까지 들고 있었어요. 딱 봐도 불법 사채업자 내지는 양아치 같았죠. 그 사이 제 조카들은 결혼식 한쪽 구석에 앉아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고모, 저 사람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너무 무서워. 깡패 같아.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고모가 있잖아. 저는 애써 조카들을 달랬지만 솔직히 불안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유진 씨 가족들의 외양을 보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했거든요. 과연 저 양아치들로부터 소중한 우리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섰죠. 동시에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오빠에게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제게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제 부모님이자 은인이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기에 저는 어떻게든 오빠 눈에 단단히 씌인 콩깍지를 벗겨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 가족을 지켜내리라 다짐했죠. 그 후로 2달 뒤 예상대로 정유진 제 새언니는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첫째 조카 수연이가 저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고모 큰일 났어요. 제 통장에 있던 돈이 다 없어졌어요. 뭐? 무슨 소리야? 엄마가 전에 제 대학 준비하라고 넣어둔 적금이요. 3천만 원 있었는데 잔고가 0원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바로 오빠 집으로 달려갔어요. 수연이는 인터넷 뱅킹 화면을 보여주며 울고 있었죠. 갑자기 적금 인출됐다는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까 다 인출됐어요. 제 도장은 서랍에 있는데.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설마 새언니가? 수호, 네 통장도 확인해봐. 둘째 조카가 급하게 자기 통장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고모, 저도요. 1,500만 원 다 없어졌어요. 그때 새언니가 쇼핑백을 잔뜩 들고 들어왔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죠. 어머, 아가씨 웬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언니, 애들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는데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새언니는 태연하게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요? 제가 정리했어요. 가족 재산은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정리했다고요? 그건 애들 돈인데 새언니가 무슨 권리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권리냐고요? 전 이제 애들 엄마예요. 엄마가 자식 통장 관리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때 수연이가 울면서 소리쳤죠. 그건 우리 엄마가 죽기 전에 저희에게 남겨준 돈이에요. 대학 가라고 준 돈인데 왜 새엄마가 마음대로 써요? 쓴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라니까. 너희가 미성년자인데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위험하잖아. 그럼 지금 그 돈 어딨어요? 돌려주세요. 수연이가 따지자 새언니는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 시끄러! 다 너희 아빠 통장으로 옮겼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눈에는 방금 들고 온 명품 쇼핑백들이 보였어요. 애들 돈으로 산 게 분명했죠. 새언니, 방금 쇼핑하고 온 것 같은데 설마 애들 돈으로 그거 산 건 아니겠죠? 어머, 지금 날 도둑 취급하는 거예요? 이건 오빠가 준 카드로 산 거예요. 그때 마침 오빠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오빠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왜 이래? 아빠, 새엄마가 우리 통장에서 돈 다 빼갔어요. 수호가 울먹이며 말하자 오빠가 새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유진아, 정말이야? 아니, 내가 오늘 가족 통장 정리 좀 했어요. 애들이 그 많은 돈 갖고 있으면 안 좋잖아요. 다 오빠 통장으로 옮겼으니까 안심해요. 내 통장? 내 통장엔 오늘 돈 안 들어왔는데? 오빠의 말에 새언니가 순간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아이, 그게 제 통장으로 먼저 옮겼다가 정리해서 넣으려고요. 조금만 기다려요. 언니, 수작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애들한테 돈 돌려줘요. 그거 죽은 새언니가 애들한테 남겨준 돈이라고요. 제가 따지고 들자 새언니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어머머, 이것 봐. 또 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봐. 오빠 봐요. 아가씨가 나를 범죄자 취급해요. 난 그저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건데. 아니, 그리고 대체 아가씨가 뭔데 우리 집 살림에 참견하는 거예요? 참견이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라는 거죠.
애들 엄마가 남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함부로 쓴 게 아니라니까요. 몇 번을 말해요. 내가 그냥 정리한 것뿐이라니까요. 그때 오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유진아, 일단 애들 돈은 돌려줘.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야. 오빠도 결국 아가씨 편이네요? 난 이 집에서 대체 뭐예요? 돈 관리 하나 못하는 식모예요? 새언니는 보란듯이 크게 울음을 터뜨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오빠는 저와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난감해했죠. 민정아, 일단 넌 집에 가. 내가 해결할게. 애들 돈은 내가 책임지고 돌려놓을 테니까 걱정 말고. 오빠가 왜 책임져? 새언니가 쓴 건데. 아이, 그래도 내 아내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결국 오빠는 자기 돈으로 아이들 통장을 다시 채웠어요. 새언니는 뻔뻔하게도 오빠가 알아서 해결했으니 됐잖아요 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또다시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밤 갑자기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를 듣자마자 술에 잔뜩 취한 걸 알 수 있었죠. 민정아, 나 진짜 못 살겠다. 오빠 무슨 일이야? 어디야 지금? 회사 근처 포장마차야. 너 좀 와줄래? 오빠가 이렇게 취한 목소리로 전화한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오빠를 찾아갔죠. 포장마차에 도착하니 오빠는 혼자 소주를 마시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오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정아, 내가 오늘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오빠는 고개를 푹 숙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오늘 오빠는 거래처 사장님들과 함께 송년회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부부 동반 모임이라 새언니도 참석을 해야 했는데 왜인지 새언니는 집에서 같이 출발하지 않고 한사코 약속 장소에서 따로 만나자고 우기더니 아주 요상한 차림을 하고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글쎄, 가슴이 깊게 파인 새빨간 미니 드레스에 망사 스타킹을 신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은 꼭 강남 룸사롱에서 일하는 여자 같은 차림이었다고 하더군요. 거래처 사장님들이 다 놀란 표정이었어. 김 사장, 이분이 설마 자네 와이프인가? 하고 물으시는데 얼마나 창피하던지.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새언니의 행동이었어요. 거래처 사장들에게 다가가서는 엄마, 오빠 회사 사장님들이시구나 라며 술을 따르기 시작했대요. 참다 못한 오빠가 화장실 가는 척하며 새언니를 데리고 나와서는 당신 미쳤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얼른 집에 가! 라고 했더니 새언니는 내가 뭘, 난 그냥 오빠 비즈니스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오빠를 오빠라고 부른 게 죄예요? 라며 뻔뻔하게 굴었대요. 그 여자가 정말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난 정말 모르겠어. 저는 오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언니가 단순히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빠, 혹시 새언니 과거에 대해 제대로 알아본 적 있어? 아니, 상철이가 소개해준 사람이니까 딱히 알아보진 않았지. 그때 저는 새언니의 과거를 제대로 캐봐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지인을 통해 사설 탐정을 소개받았어요. 정유진이라는 여자 뒷조사 좀 해주세요. 특히 과거 직업이나 결혼, 이혼 이쪽 위주로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 주세요. 그런데 일주일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사흘 뒤 새언니가 또 다른 사건을 터뜨렸거든요. 조카 수연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고모, 저희 이제 거실에서 자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새엄마 엄마랑 남동생이 우리 집에 왔는데 앞으로 저희 방에서 지내겠대요. 이게 무슨 미친 소린가 싶은 생각에 저는 황급히 오빠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거실에는 새언니 남동생이 친구들을 불러서 화투판을 벌이고 있었죠.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제가 소리치자 새언니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어머 아가씨, 연락도 없이 자꾸 이렇게 찾아오는 건 무슨 매너예요 대체? 매너는 무슨, 지금 그게 중요해?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된 건지 똑바로 설명해.
대체 왜 수연이랑 수호가 멀쩡한 자기 방 놔두고 거실에서 자야 하는 건데? 아, 그거요? 우리 엄마랑 동생이 잠깐 머물 곳이 필요했어요. 가족인데 며칠 재워주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아까부터 왜 자꾸 반말이지? 나도 반말할까? 새언니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오빠 집을 나오자마자 저는 바로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조사 좀 서둘러 주세요. 상황이 심각해요. 추가 비용 드릴 테니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이틀 뒤 저는 드디어 흥신소로부터 새언니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인 것이었죠. 새언니는 전직 강남 룸사롱 마담 출신에 결혼 사기 전력이 있었고 이미 2번이나 재산 목적으로 결혼했다 이혼한 여자였어요. 오빠한테 빨리 알려야 해. 그런데 마침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민정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어. 6시에 우리 자주 가던 카페에서 보자. 저도 할 말이 있었기에 바로 승낙했죠. 그런데 잠시 후 오빠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오빠는 10살은 더 늙어 보였거든요. 오빠 많이 힘들어 보인다. 그래, 요즘 좀 많이 피곤해. 오빠는 힘없이 의자에 앉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민정아, 네 말 들었어야 했어. 유진이가 진짜 내 상상 이상이야. 요즘은 장모님이랑 처남까지 들어와서 집이 난장판이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진짜 이러다 죽겠다. 오빠,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야. 사실 나도 오빠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일단 이것 좀 봐봐. 제가 흥신소 보고서를 꺼내려는 순간 오빠가 먼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아니 잠깐, 일단 이거 먼저 받아. 오빠는 제게 흰 봉투를 건넸어요. 여러분이 10,000원짜리 지폐가 빼곡했죠. 오빠 이게 뭐야? 200만 원이야. 미안해 민정아. 생각해보니까 작년부터 네 생일도 제대로 못 챙겨줬잖아. 오빠도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못 주지만 내 진심이야. 오빠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내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여자에 미쳐가지고 오빠가 미안하다 정말. 저는 봉투를 받으며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힘든 중에도 절 생각하는 오빠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였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카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새언니가 들이닥쳤어요. 새언니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죠. 새언니를 발견한 순간 오빠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죠. 유진아, 어떻게 여길... 오빠 따라왔죠. 요즘 오빠가 수상해서 미행했는데 역시나네요. 또 인연이랑 만나고 있었어? 새언니의 시선이 테이블 위 하얀 봉투에 머물렀어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봉투를 낚아챘죠. 이게 뭐야? 돈이네? 얼마야? 새언니가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200만 원? 동생한테 200만 원을 준다고? 나한텐 용돈 5만 원도 아까워하면서? 그게 아니라 민정이 생일이랑 명절 때 못 챙겨줘서 그런 거야. 생일, 명절? 그게 뭐가 중요해? 난 당신 와이프인데 나한테는 왜 안 줘? 새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오빠를 몰아세웠고 저는 참다 못해 새언니의 손에 쥔 봉투를 낚아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이거 당신 돈 아니에요. 오빠가 저한테 준 거예요. 뭐? 내 남편 돈이 내 돈이지. 당장 내놔! 새언니가 제 손목을 잡고 봉투를 뺏으려 했어요. 저도 지지 않고 봉투를 꽉 잡았죠. 오빠가 자기 여동생한테 용돈 주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당신이야말로 오빠 돈 축내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새언니가 제 머리채를 확 잡았어요. 야 이년아, 내 돈 내놔! 내 남편이 봉이냐? 너 같은 년한테 돈 퍼주는 봉이냐고! 새언니는 제 머리를 잡고 흔들며 내 돈 내놔를 반복했고 저도 지지 않고 새언니의 머리를 움켜잡았죠. 놔 이년아, 놔! 당신이 먼저 놓으면 놓지! 우리는 카페 밖 인도까지 뒹굴며 계속 싸웠어요. 오빠는 우리를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때 제가 새언니 머리를 있는 힘껏 잡아당겼는데 갑자기 찍하는 소리와 함께 제 손에 뭔가 잡히며 새언니가 나가 떨어지더군요. 보니까 제 손에 검은 머리카락 덩어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힌 가발이었죠. 새언니의 머리에서 가발이 통째로 벗겨진 거예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동시에 새언니의 맨머리가 드러났는데 듬성듬성 빠진 머리카락 사이로 두피가 훤히 보였죠. 어머나 대머리야. 세상에 젊은 여자가 어쩜 저렇게. 옆에서 구경하던 동네 아줌마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분은 아예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너 술집 다닐 때 얼마나 염색을 했으면 빡빡이가 됐냐? 새언니가 움찔하며 절 쳐다봤어요. 뭐라고? 다 알아. 너 강남 룸사롱 황제 출신 마담이잖아. 순간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오빠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봤죠. 민정아,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룸사롱이라니? 오빠도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해. 내가 사설탐정 고용해서 이 여자 뒷조사 다 했어. 저는 가방에서 흥신소에서 받은 보고서를 꺼내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유진, 강남 룸사롱에서 5년간 마담으로 일하면서 손님들 약점 잡아 돈 뜯어냄. 특히 유부남을 불륜 현장 사진 찍어서 협박한 전력 다수.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새언니가 발버둥 치며 발악을 했지만 전 계속 읽었어요. 2018년 첫 번째 남편 박모 씨와 결혼, 6개월 만에 재산 5억 빼돌리고 이혼. 2020년 두 번째 남편 최모 씨와 결혼, 1년 만에 부동산 명의 이전 후 이혼. 수법이 똑같아. 결혼하자마자 남편 재산 파악하고 가족 꼬득에서 돈 빼먹고 이혼할 때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닥치라고! 새언니가 제게 달려들려 있지만 민머리가 드러난 상태라 한 손으로 계속 머리를 가리느라 제대로 공격도 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거야. 성형수술 기록. 2015년부터 지금까지 성형수술비만 2억. 코 3번, 눈 2번, 가슴 2번, 지방흡입 5번. 그 돈 다 어디서 났을까? 오빠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새언니 엄마? 본명 이순자, 결혼 사기 전과 3범. 딸하고 똑같은 수법으로 늙은 남자들 등쳐먹고 살았어. 모녀가 전문 사기꾼이야. 거짓말, 다 조작이야. 오빠 믿지 마. 인연이 날 모함하는 거야. 새언니가 오빠에게 매달렸지만 오빠는 멍한 표정으로 제가 든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증거 더 필요해? 여기 새언니가 룸사롱에서 일할 때 찍은 사진도 있어. 근데 성형 전이라 지금이랑 얼굴은 완전 다르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거. 새언니 남동생? 그것도 거짓말이야. 진짜 관계는 동거남이야. 5년째 같이 살면서 여기저기 사고치고 다닌 공범. 뭐? 오빠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어요. 동거남이라고? 그럼... 맞아. 오빠네 집에서 도박하고 술 퍼마시고 있는 그 남자. 이쯤 되면 엄마라는 사람도 친엄마 맞는지 의심스러워. 어쩌면 3명이 한 팀인 전문 사기단일지도 모르지. 그 순간 커피숍에서 경찰 2명이 나왔어요. 아까 저희가 머리채를 잡고 싸울 때 직원이 신고했던 거겠죠.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관님, 이 여자 사기꾼이에요. 여기 증거 다 있어요. 제가 서류를 들어보이자 경찰관이 관심을 보였어요. 사기라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새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맨발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가발도 없이 킬힐도 벗어던진 채 민머리를 드러낸 채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헐레벌떡 뛰어갔죠. 저기 저 여자 잡아요. 도망쳐요. 하지만 새언니는 이미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경찰이 뒤쫓아갔지만 놓치고 말았죠. 그때도 오빠는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 서 있기만 했어요. 제가 건넨 서류를 든 채로 말이죠. 민정아, 이게 다 사실이야? 사실이야. 다 법적 효력 있는 문서야. 오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진짜 바보였구나. 진작 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오빠를 일으켜 세웠어요. 오빠,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집에 가서 나머지 것들도 정리하자. 아마 새언니 가족들도 다 도망갔을 거야. 저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새언니 가족들은 이미 짐을 싸서 사라진 뒤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집안에 값나가는 물건들도 함께 사라졌다는 거였죠. 정말 끝까지 도둑놈들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오빠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민정아, 정말 미안해. 네가 그렇게 말렸는데 내가 바보같이 다 망쳐버렸어. 괜찮아 오빠.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러니까 울지 마.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사기꾼 놈들은 저희 가족을 호구로 본 것인지 끝까지 저희를 기만하더군요. 글쎄 새언니 그 요망한 것이 오빠와 저에게 고소장을 날린 게 아니겠어요? 자신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명예를 훼손당했으니 돈으로 그 보상을 하라는 것이었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죠. 소장 내용은 정말 가관이었는데 피고 김민정은 원고의 머리카락을 폭력적으로 잡아당겨 탈모를 유발했으며 공개된 장소에서 원고의 사생활을 폭로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라고 적혀 있더군요. 탈모를 유발했다고? 원래 대머리였잖아. 제가 어이없어 하자 오빠도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고 그날 밤 저희 남매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제는 역공을 준비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변호사님은 저희 남매의 사연을 들으시더니 오히려 저희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주셨어요. 꼭 정의구현을 해내시겠다며 약속하시더군요. 저희 남매는 변호사님만 믿고 가기로 했고 얼마 후 드디어 재판날이 왔어요. 저와 오빠는 새언니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사기죄 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죠. 새언니는 또 가발을 쓰고 나타났는데 웃기지도 않게 이번엔 단발머리 가발이었답니다. 그런데 돈이 어디서 났는지 옆에는 변호사가 3명이나 앉아있더군요.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그 말에 새언니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정유진 씨는 김민수 씨와 정당한 혼인관계를 맺고 성실히 아내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단지 가족 재산을 관리하고 남편을 내조였을 뿐인데 신우이의 부당한 간섭과 폭행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아내의 권리 행사를 방해받은 것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번엔 저희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 결혼은 애초에 무효입니다. 정유진의 결혼 목적은 처음부터 애정이 아닌 금전이었고 이는 명백한 사기 결혼입니다. 여기 그에 대한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증거 1번, 정유진의 과거 기록입니다. 정유진은 과거 강남 룸사롱 마담 출신으로 결혼 사기 전력이 이미 2회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2번, 전 남편들의 증언입니다. 박모 씨가 정유진은 결혼 6개월 만에 자기 재산 5억을 빼돌렸다. 최모 씨는 정유진은 결혼하자마자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도망갔다. 순간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거 3번, 정유진이 김민수의 자녀들 통장에서 무단 인출한 4,500만 원의 기록입니다. 그때 새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 년이 다 조작했어요. 저 나쁜 년이 날 모함하려고 다 꾸며낸 거라고요. 법정에서 욕설은 삼가하십시오. 판사가 엄중한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새언니는 계속 소리쳤어요. 재판장님도 저 여자 편만 드는 거예요? 난 진짜 억울하다고요. 피고, 한 번 더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면 법정 모독죄를 추가하겠습니다. 결국 새언니는 입을 다물었고 이윽고 다가온 판결의 시간. 판사는 새언니를 혐오하는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수와 정유진의 이혼을 선고합니다. 정유진은 김민수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사기죄는 검찰로 송치합니다. 네, 예상대로 저희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새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제가 왜 위자료를 줘요? 내가 피해자라고요? 재판장님 이거 다 조작이에요. 저 여자가 저 신우이 년이 다 꾸민 거라고요. 새언니가 저를 가리키며 발악했죠. 증거도 다 조작이고 증인도 다 매수한 거예요. 피고인 법정 모독죄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법봉을 두드렸지만 새언니는 계속했어요. 5천만 원? 내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요? 차라리 감옥 갈게요. 어차피 다 끝났어. 경위, 피고인 데리고 나가십시오. 결국 새언니는 경위들에게 끌려나갔어요. 기억해, 다 기억할 거야. 너희들 다 후회할 거야. 특히 너 김민정, 두고 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새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죠. 후회? 내가 뭘 후회해? 너 같은 사기꾼 잡아서 감옥에 쳐넣은 게 후회할 일이야? 그러자 새언니가 경위들을 뿌리치며 저를 향해 달려들려 했어요. 사기꾼? 너 지금 나한테 사기꾼이라고 했냐?
이게 진짜 죽을라고. 야, 너야말로 오빠한테 빌붙어 사는 기생충 아니야? 40살을 시집도 못 간 주제 누구 보고 사기꾼이래? 기생충? 나 대기업 다니면서 내 월급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오빠 돈으로 300만 원 카드값 냈던 건 오히려 너 아닌가? 기생충은 내가 아니라 너겠지. 그건 오빠가 자발적으로 준 거야, 날 사랑해서. 그 말에 전 코웃음을 쳤어요. 사랑? 그게 사랑이니? 사기지? 닥쳐! 넌 평생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 거야. 그러니까 40살에도 혼자지. 이 노처녀야. 새언니의 말에 법정이 술렁거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받아쳤어요. 그래, 나 노처녀 맞아. 하지만 너처럼 남자 등쳐먹고 사는 것보단 100배 낫지. 난 적어도 너처럼 얼굴 다 뜯어고치고 남 뒤통수 치고 그러진 않거든. 그렇게 사는 거 쪽팔리지도 않니? 그게 뭐가 잘못이야? 다 먹고 살려고 한 거지. 먹고 살려고? 그럼 일을 하지 왜 남의 돈을 훔쳐? 훔친 게 아니라 받은 거야.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저는 새언니를 측은하게 바라봤어요. 가치? 가발 쓰고 성형 떡칠하고 거짓말로 포장한 게 네 가치야? 불쌍해라. 아이! 네가 뭔데 날 무시해! 야, 너 이리 안 와?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새언니가 발버둥 쳤지만 경위들이 강제로 끌고 나갔어요. 그러자 새언니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제게 저주 섞인 말을 하더군요. 김민정, 넌 꼭 벌 받을 거야. 저주할 거야! 그에 대한 답으로 전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저주? 그건 네가 이미 받고 있잖아. 그리고 전 상쾌하게 승리의 미소를 지었답니다. 법정 문 너머로는 새언니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들렸죠. 그 후로 3개월이 지나고 새언니의 형사재판이 열렸어요. 새언니는 구치소 수감복을 입고 나왔는데 그 모습이 참 처참하더군요. 가발도 못쓰게 해서 듬성듬성한 머리가 그대로 드러났고 구치소에서는 화장품도 제대로 못쓰게 해서인지 성형 부작용이 다 보였어요. 코는 삐뚤어지고 눈꺼풀은 처지고 얼굴은 붓고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피고인 정유진, 사기죄 및 문서 위조의 혐의 인정합니까? 아니요. 전 그저 남편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새언니는 모든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검사가 제시한 증거는 압도적이었어요. 새언니가 조카들 통장에서 돈을 빼낸 기록도 있었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전 남편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을 했기 때문이죠. 정유진은 저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제 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저도 같은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심지어 정유진은 제 어머니 장례식 날 조의금까지 가로챘어요. 그 말에 방청석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와, 진짜 악질이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하냐? 악마가 울고 가겠다 진짜. 동시에 새언니의 엄마와 가짜 남동생도 공범으로 나란히 재판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 이들은 10년째 팀을 이뤄 전국을 돌며 사기 결혼을 일삼은 전문 범죄 조직이었죠. 잠시 후 검사의 구형이 나왔어요. 피고인 정유진에게 징역 3년, 공범 이순자와 박철수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그렇게 법정을 나서는 새언니의 뒷모습이 초라했어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억울해! 억울해! 를 외쳤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죠. 나중에 들은 얘기론 새언니는 교도소에서도 다른 재소자들의 물건을 훔치다 걸려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반면에 저희 가족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물론 저희 오빠는 한동안 자책감에 시달렸죠. 어느 날 저녁 오빠는 소주를 마시다가 울기까지 하더군요. 민정아,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난 왜 이렇게 머저리 같지? 오빠 그만해.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앞으로 안 그러면 되지. 아니야. 네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내가 욕심을 부렸어.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로워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됐는데. 나 때문에 너랑 애들만 고생하고 내가 진짜 면목이 없다. 오빠의 눈에선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죽은 애들 엄마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내가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
오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때 수연이와 수호가 거실로 나왔어요. 아빠, 울지 마세요. 우린 괜찮아요. 그러면서 수연이가 오빠를 안아줬죠. 그리고는 절 보며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고모 정말 고마워요. 고모가 우릴 구해줬어요. 고모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그 말에 괜히 민망해진 저는 헛기침을 몇 번 하곤 다른 얘기로 말을 돌렸죠.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가 벌써 새언니 기일이네.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새언니 납골당이나 갈까? 제 말에 다들 좋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모두 함께 납골당을 찾았죠. 먼저 오빠가 새언니의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신 못 차려서 우리 애들 고생시켰어. 하늘에서 많이 답답했지. 하지만 이제 정신 차렸어. 다신 이런 실수 안 할게. 당신이 남겨준 우리 애들 내가 잘 지키고 잘 키울게. 이어서 수연이와 수호도 엄마에게 인사했어요. 엄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도 이제 괜찮아졌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날 오빠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었어요.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치유되고 있는 것 같았죠. 그 후로 어느새 계절이 4번 바뀌고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시간이 이젠 먼 옛날 일처럼 느껴지네요. 그동안 오빠는 열심히 일해서 새언니가 만든 빚을 거의 다 갚았어요. 회사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고 거래처들과의 신뢰도 회복했죠. 그리고 저는 최근에 좋은 사람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오빠는 어떤 남자냐며 철저하게 신원조회를 하겠다고 난리였지만요. 민정아, 그 남자 뭐하는 사람이야? 집은 어디고? 부모님은 뭐하시고? 아유 오빠 제발. 내가 15살도 아니고.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한번 당했는데 너까지 당할 순 없지. 이번엔 내가 직접 흥신소에 의뢰할 거야. 웃으면서도 진심인 오빠의 모습에 저도 웃음이 났어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돌이켜보면 참 아팠던 시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수상한 사람이 있다면 제발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특히 지나치게 빠른 결혼을 요구하거나 돈 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사랑에 눈이 멀면 뻔한 거짓말도 진실로 보이거든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진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나지만 가짜는 시간이 지날수록 도금이 벗겨지죠. 조급해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대를 알아가세요. 그리고 가족의 의견도 귀담아 들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